곽재식의 과학수다. 곽재식의 과학수다 시간입니다. 화학 원소들에 얽힌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요즘 나눠보고 있는데 공학 박사이시자 SF 소설가 화학자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애청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우리 곽 선생님하고 하는 이 코너를 아주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호빵맨이라고 다들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는데, 자, 1599-3811-7811-7173-2867번 쓰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문자를 안 보내셔가지고 별로 안 들으시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뭐 이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원자기호 3번까지 우리가 갔는데 4번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 좀 건너뛰읍시다 그랬더니 우리 PD가 화학 전공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곽재식 작가님이 또 이거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원소다, 이 4번도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흔히 바닷물 색깔이 아름다울 때 우리가 에메랄드빛 바다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비추빛, 에메랄드빛.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보석인 이 에메랄드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원자가 바로 베릴륨입니다. 4번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물론 베릴륨 덩어리가 에메랄드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베릴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베릴륨 덩어리는 그냥 쇳덩어리처럼 생겼는데, 네. 베릴륨, 알루미늄, 규소, 산소 이런 것들이 결정체가 돼가지고 절묘한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 그리고 크롬 같은 원소가 아주 미량 불순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에메랄드의 오묘한 빛깔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4번 베릴륨이네요. 그렇습니다. 베릴륨은 솔직히 요거 처음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런 얘기, 그 베릴륨 드라이버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채. 그 얘기는 해서 그래? 그랬어요. 맞습니다. 마침 그 이야기가 한번 좀 꺼내볼 만한 얘기인데요. 네. 베릴륨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특히 작년에 그 일본하고 무역 마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산 제품 중에 몇 가지를 한국에 수출하는 거를 좀 더 어렵게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화제도 많이 되고 여파도 많이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반도체에 특히 쓰이는 그런 핵심 물품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상 제품 중에 베릴륨 동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베릴륨 동이라는 게 이제 동은 여기서 구리니까 베릴륨하고 구리의 합금을 말하는데, 또 베릴륨하고 구리의 합금을 만들면 이 베릴륨이 아주 작은 원소니까 구리 원자들 사이로 이렇게 속속 끼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리의 강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강도가 필요한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데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만들 때는 그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금형이라고 하죠. 그 틀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들 때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베릴륨 동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형태로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고강도 합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신소재, 아주 특수 소재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치가 된 한국 공군 역대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F-35 프리덤 나이트가 있습니다. 네. F-35 프리덤 나이트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도 베릴륨계 물질이 상당 부분 활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자료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무기와 관련된 내용은 좀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자료는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무슨 무기를 만들려면 베릴륨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자주 보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장학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베릴륨은.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발견했습니까? 1828년에 독일의 아주 위대한 화학자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꾼 화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벨러라는 학자가 발견했는데요. 벨러. 예, 벨러라는 학자가 발견했는데 사실은 벨러의 업적에 비하면 베릴륨 발견은 약간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네. 학자분이신데 그렇구나. 원래부터 베릴륨 비슷한 이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발견들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러 이분이 베릴륨만을 따로 이렇게 딱 떼어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요게 바로 그 새로운 원소다라고 지목을 하고 베릴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원래 이런 에메랄드 같은 것들이 많이 박혀 있는 초록색 빛깔이 도는 광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주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유럽권에서는 베릴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에메랄드 같은 게 박혀 있는 이 녹색 광석이 베릴이니까 아무래도 이 베릴에 베릴륨이 많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베릴에서 나온 원소다. 베릴해.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베릴이라는 게 그리스어로 뭐 초록색 이런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상관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되겠다. 예, 직접 상관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 녹주석을 베릴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원소를 이제 베릴륨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고 한국광업등록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는 충북, 충주, 청주, 제천 같은 곳에서 베릴륨이 좀 발견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아예 뭉쳐 있습니까? 베릴이라는 요 돌덩어리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 이 지역에 길 가시다가 그런 초록색 돌덩이 같은 게 보이시면 혹시 에메랄드가 박혀 있지는 않는지 자세히 보시면 가끔 운 좋으시면 횡재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이 베릴륨은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구리 같은 원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를 세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좀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베릴륨의 특징이 이제 가볍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어느 정도 가벼워? 지난 시간에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 이제 리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릴륨이 이제 바로 그 다음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 생각해 보시면 리튬은 그런데 화학 반응을 너무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못 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말 쇳덩어리처럼 쓸만한 금속 중에서는 사실상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 베릴륨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릴륨의 좀 특별한 성질이 그거 말고도 하나가 있는데 그 방사능 물질이 내뿜는 방사선 중에 중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베릴륨은 이 중성자를 튕겨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 막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막아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되튕겨 나오는 걸 받는 입장에서는 중성자가 그냥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도로 튕겨서 돌아오네. 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중성자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왠지 중성자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가 또 이제 우라늄을 핵분열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베릴륨으로 된 부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의 방식에 따라서 쓰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과 관계된 기술이 좀 발전된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원자력 부품 때문에 베릴륨 부품을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한다, 수출을 한다 이런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제법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 중에 지금 이 베릴륨 아까 구리 합성 제품이 못 들어오게끔 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가격과 성능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거 좀 비싸요 좀? 일본 업체들이 베릴륨 동업 그런 기술을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베릴륨 관련된 그 원재료를 사서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원자로에도 쓰이고 또 아까 비행기에도 쓰인다고 그랬고 전투기 같은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기계 부품 중에서도 아주 고강도가 가벼우면서도 고강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데 사용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베릴륨이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가볍다 보니까 그 떨리는 특성이 빠르게 떨릴 때 유리해지는 그런 특성을 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부품으로 사용을 하면 높은 소리, 빠르게 떨리는 높은 소리를 듣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스피커에서 이 높은 소리 부분을 담당하는 부품을 트위터라고 하는데 이 스피커의 트위터를 베릴륨으로 만드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만약에 베릴륨 트위터가 달린 스피커다, 베릴륨 트위터다라고 하면 대체로 굉장한 고급 제품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트위터에서는 뭐 베릴륨까지 쓰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뭐 베릴륨 트위터 스피커를 갖고 있다 이러면 굉장한 이 사람은 오디오에 엄청 투자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요즘에는 이 베릴륨 부품을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데도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통으로 베릴륨된 부품을 사용하면 좀 비싸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뭐 딴 부품에다 베릴륨을 살짝 입혀서 뭐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어폰 재료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혹시 좀 좋아 보이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게 있다 싶으면 그 부품이나 그 재료 설명한 부분에서 베릴륨 들어있네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베릴륨 들어있으면 이거 좀 비싼 이유가 다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예, 뭐 그런 사실 뭐 이제 광고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릴륨 드라이버 그 골프채도 그래서 그걸 강조해가지고 일부러 막 그렇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릴륨이 강도가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우주선 같은데도 이렇게 가벼워야 되고 또 강도가 세야만 그 뭐 이렇게 뜨거운 고열에서도 견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볍다는 점이 이제 우주로 보낼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주로는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지만 그렇죠. 우주에 쉽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가지고 6톤이 넘는 이제 무인 우주선인데 우주에서 변신을 하면 이제 망원경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경이 6m가 넘는 거울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거울을 펼치면 이제 망원경이 되는 그런 장비인데 그 거울을 다 베릴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그래서 이거를 언제 완성된다, 언제 우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워낙 비싼 장비고 워낙 덩치도 크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다가 2021년이면은 발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망원경만 올라가면 정말 우주의 먼 곳도 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이것도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고 미국에서 띄운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래서 2021년에 못 날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요즘 좀 돌고 있습니다. 베릴륨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이용 방법으로는 베릴륨 연대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대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원전 몇 세기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나 하여튼 몇 년 전인지 요거를 파악하는 그렇습니다. 거. 베릴륨 연대 측정은 좀 특이한 방식인데 우주선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믹 레이라고 해가지고 우주 바깥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가끔 내려오는 아주 빠르게 달리는 아주 조그만 원자 핵 같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이제 떨어지는데 우주 머나먼 곳에서 우리 은하계 밖에서 떨어진다라고도 하거든요. 그것이 지구에 있는 돌에 맞으면 그 돌에 방사능을 띤 좀 특별한 베릴륨이 아주 미량 생깁니다. 이거는 지구의 베릴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아온 걸 맞으면 베릴륨이 생깁니다. 되게 신기하다. 그런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걸 맞아야지 베릴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돌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돌에 남아있는 이 방사능을 띤 베릴륨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 이 돌이 땅 바깥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코스믹 레이 우주선을 맞으면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땅 속에 묻혀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먼 곳에서 날아왔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거를 알아내는 건 조금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 방사능을 띤 베릴륨이라는 게 워낙 미량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면 어떤 돌이 땅 바깥에 노출된 채로 얼마나 있었는지 땅 속에 묻혀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비교적 연대가 오래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튀어나온 이 절벽은 한 2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생긴 것 같다. 이런 거 추측을 할 때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그 날아온 돌이 얼마나 됐느냐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돌이 얼마나 오래 전에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요걸 알 수 있다. 땅 속에 묻힌 채로 얼마나 있었는지 땅 밖에 나온 채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 청원에 만수리 유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구석기 시대의 이런 돌도끼구나 유물이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최근에 요거를 이 베릴륨 연대 측정 방법으로 측정해 본 결과 한 50만 년 전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한국
한국에서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흔적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자, 베릴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습니다. 공학 박사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838 5373 7768